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도에 두겠다는 공약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MB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서울 자택을 외국 기업에 임대하고 지난해에는 100억 원 호가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임대 당시가 한 후보자가 통상 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때라 이에 충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가 지난 2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이미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입시 서류에 허위가 확인됐다는 게 이유인데 뒤늦게 공개한 것을 놓고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격려하며 안보 행보를 펼쳤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 군사 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이 건설 지연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200쌍이 갑자기 결혼식을 올릴 곳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 1년간은 계도 기간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됩니다. 유예라는 말에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정부 입장에 자칫 과태료 폭탄이 우려됩니다. 보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야 출범과 동시에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뒤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부 조직에 맞춰서 그러니까 현행 조직 그대로 내각을 인선하겠다는 건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단은 임명을 해야겠죠. 없어질 수도 있는 장관 자리를 맡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현재 뉴스 기자가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인선 작업도 현재 정부 조직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할 예정인데 안 위원장은 새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문제점을 찾고 개편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했지만 6일 지방선거를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통합,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란거리들을 뒤로 미루는 조치라는 겁니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여소야대 전국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개편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데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가면서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지방선거 뒤인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주도에서 유세를 할 때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들으셨듯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하고 또 최소화하면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나본 인수위도 부정적이었죠. 항공우주청 같은 청 단위 계획도 검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을 떼어내 관광청으로 독립시킨 뒤 관광정책을 총괄한다는 구상입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관광청 설치를 강력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 관광청 신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는 원하지만 관광청 분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 특위 본회의에서 다룰 정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독립하면 장관급에서 청장급으로 떨어져 오히려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 돼가지고 무슨 끈알이 없어요. 국무회의도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문체부도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관광청을 분리하지 않고 담당자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한 뒤 청와대 관광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역시 신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는 등 조직 개편 축소 방침의 청 단위 계획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관광청과 항공우주청 모두 지방선거 뒤 이뤄질 조직 개편 논의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주요 내각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됩니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꾸린 민주당은 3대 기준을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발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등 주요 인선에 대해 일요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때처럼 이날도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는 이번 주말에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제원 실장은 이번 인선 규모에 대해 낙점된 사람은 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계의 중용 여부도 관심인데 안 위원장은 몇몇 인사들을 직접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전혀 없지만 과학계에서 명망이 있는 분들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직무 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벌써 윤 당선인은 누구누구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어느 부처를 맡길지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접근이 얼마나 엉터리 인사 방식인지 날카롭게 검증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 발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에 자기 집을 세에 주고 수억 원대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세를 줄 수 있죠. 문제는 이 시기가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공적인 위치가 사적인 이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매입과 함께 약 10년 동안 AT&T와 모빌 등 외국계 기업에 임대하면서 약 6억 2천만 원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등기상에도 1995년 9월 21일 모빌의 한국자회사가 채권 최고액 1억 6,98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 후보자 측이 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며 책정한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 618.7제곱미터 면적의 자택을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수준으로 내놓은 건데 업계 관계자는 100에서 110억 원으로 매각 시도가 있었고 최종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작 한 후보자가 신고한 단독주택 가격은 25억 4천여만 원으로 총 재산은 예금 51억 5천여만 원을 포함해 82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며칠 전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인사청문회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이 미국계 대기업에서 월세를 받은 것도 그렇고 또 김현장에서 받은 고문료 18억 원도 어떤 일을 하고 받은 것인지도 그렇고 결국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계 대기업 두 곳에서 월세를 받은 시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당시 국내 투자를 검토했던 석유업체 모빌과 통상 분야 고위직이던 한 후보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주택 임대료를 주고받은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신업체 AT&T가 1993년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과 한 후보자를 연관짓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을 맡겨 임차인이 누군지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주택을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한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고문료 18억 원을 받은 김현장에서의 경력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최근까지 몸담은 김현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돼 직무와 연관될 경우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한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활동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음 달 19일부터 임용되는 공직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활동 내역 공개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정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산행 도중 모습이 공개됐는데 불교계가 발끈했습니다. 네,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으로 산행을 했는데 신라 진평왕 때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법흥사터에 방문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법흥사터로 추정되는 연화문 초석 위에 앉아 있는데요. 김 여사가 문화재청장에게 초석의 용도를 물어봅니다. 이거 초석이 이게 두 가지 모형이 여기가 있고 요거랑 있고 연반이 두 개가 틀려서 이건 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여기에 그 사찰을 세우려는 스님이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각을 한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기 지금 드러난 건 유물적인 가치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불교계 법보 신문에서는 자신이 믿는 종교계의 성물이라면 이렇게 대했을까 싶다며 문화유산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동행한 김현무 문화재청장이 왜 제지하지 않았냐는 논란도 일자 문화재청은 오늘 초석이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라면서도 보다 섬세하게 준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불교계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네, 먼저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 해외 성당을 방문하게 되면 천주교만 우대한다는 비판을 또 받아왔었습니다. 네네. 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찰 관람료를 비하하면서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에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켰었는데 오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에 문 대통령 법흥사 절터 기사를 보고 대통령이 난감해했다고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청와대 관저 뒤편에 부처님을 뵈러 갔다며 문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지만 불교 진리와 천주교 교리는 하나라고 언급했다면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어제는 될 것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안 됐습니다. 네, 하루 만에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나선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이 결국 부결이 됐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따로 토론을 하지 않고 5대1로 부결됐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그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강 변호사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네. 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절대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 변호사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네, 강 변호사는 11년 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퇴출됐었고 자신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죠. 하태경 의원은 특히 강 변호사에게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회수가 잘 나오면 그것만 하셔야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시당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복당이 승인되면서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논란의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그러면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복당 허락합니다라고 주고받은 걸로 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까? 네, 원래는 만나서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네. 박성중 위원장이 또 지금 인수위에 가 있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카카오톡방에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불똥은 이준석 대표에게 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가 이 자신의 복당이 불발된 원인으로 본인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유튜브에서 거론한 것을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이 대표 공격에 또 가세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곧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 장애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서 휠체어 이용 챌린지에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출근길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한번 출근해보자며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 지하철역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결국 다행히 결국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이 휠체어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많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 챌린지에는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휠체어 전에 지하철부터 타보라면서 장애인 단체 시위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모르냐며 비난을 했고요. 또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도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쇼만 했는데 이것 역시 마무리 쇼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장애인 단체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으니까 이때 이런 걸 또 하냐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시 때 낸 서류에서 허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는데 그런데 이 결정이 나온 날짜가 2월 말입니다. 이제야 공개를 한 거죠. 대선이 다 끝난 다음에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고려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가 2010학년도 입시 때 낸 서류에서 허위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조 씨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8일 조민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교육부 문의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격사항이 개인정보이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영향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즉각 SNS를 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택시기사가 뭔가 수상했던 승객의 인상착의를 기억해두었는데 한 달 뒤에 이 승객이 또 이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는 지인에게 전화하는 척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죠. 매서운 눈과 재치있는 행동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했던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3명의 택시기사가 오늘 표창을 받았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승객 1명이 택시에 탑니다. 출장을 간다며 경기도 시흥에서 여주까지 이동했는데 이상하게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택시로 돌아옵니다. 수상해서 인상착의를 유심히 봐뒀는데 한 달 뒤 이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거를 몇 개를 제가 다운을 받아놨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뒤에 여주경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연하게도 한 달 전 바로 그 승객이 또 택시에 탔습니다. 승객을 알아본 기사는 곧바로 기지를 발휘해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렸습니다. 형님 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식사를 하시죠. 여기 112 상황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2에서는 그걸 알아듣고 택시를 따라붙은 경찰은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서 승객을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경기도 수원과 평택에서도 승객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에게 표창장을 준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이 주로 택시를 이용해 범행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택시기사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정치 브로커로부터 선거에서 이기려면 돈을 준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건설 분야 등 이권과 관련된 시청 인사권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간 정치권에서 돌고 돌았던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이중선 예비후보. 지난 수개월간 정치 브로커에게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돈을 후보가 만들어 와라. 만약에 못 만들면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알아서 받아올 테니 그 권한을 달라. 브로커는 선거에서 이기면 그 대가로 인사권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과장 자리 몇 자리 왜 못 주냐. 그런 것은 뭐 건축, 토목 이제 이런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자리였죠. 이 후보는 브로커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뭐하는 줄 알아. 이 후보는 정치 브로커를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장 자리 5개 주고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뭔가 이런 조직과 이런 인맥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선거 브로커가 개입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고요. 전북 임실과 완주 순창 등 군단위 지역에선 후보 여론조사를 호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개입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하철 공사장에 있는 토막난 철 뭉치를 탐낸 도둑이 이 훔친 털 뭉치를 담장 밖 도로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차량 2대가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심지어 음주운전 중이었죠. 이 도둑 고철값 14,000원을 챙기려다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도로 한복판 지하철 공사 현장에 수상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한참을 걸어간 60대 남성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 담장 너머로 던지고 유유히 공사장을 빠져나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건 공사에 쓰이는 H빔으로 철강 기둥의 일부였습니다.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야 이 철기둥을 발견했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2차 사고 때 튕기면서 1차선 도로 한가운데로 이제 옮겨졌나 봐요. 길어야 한 5m? 도달했을 때 그 H빔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었죠.
도로로 던져진 H빔 때문에 차량 2대가 연이어 파손됐습니다. 첫 번째로 부딪힌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일어났는데 치료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건설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범행에 의한 사고로 밝혀져 절도범한테 치료비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는, 사고 접수됐을 때는 절도범 그걸 알았겠어요? 60대 남성이 훔치려던 H빔 토막 2개는 고철로 팔 경우 14,000원 선. 하지만 범행의 대가는 컸습니다. 절도미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애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는 챌린지를 했고 한 명이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실제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 안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숨졌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앞에 출입을 금지하는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박스로 감싼 휠체어가 구석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50대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뒤로 넘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서 40m 떨어진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는 게 서울 메트로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단봉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설치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왜 엘리베이터를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호선이 다른 1타로선에 비해서 나중에 설치된 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약자분들 웬만한 데가 안 타시거든요.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9호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 1위라는 게 와 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관까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물동량 세계 1위인 상하이마저도 상하이 항구도 코로나로 운영을 멈췄죠. 자재 수입량까지 줄면서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년째 운영되고 있는 경기 광명시의 한 관 제조업체의 창고 한편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물량이 동난 겁니다. 관이 여기까지 막 쌓여 있어야 되는 그런 항상 보통 그랬었는데 3월 달부터 쌓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만들자마자 바로 나가고. 지난달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만 8,000명 정도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월 평균 사망자 숫자가 2만 9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3월 한 달 동안 폭증한 셈입니다. 게다가 관 제조에 주로 쓰이는 오동나무 수입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관 제조용 오동나무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춘절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중국 내 일부 공장이 멈추면서 수입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곳 관 제작업체에는 평상시 천장 꼭대기까지 가득 쌓여있는 오동나무 관재들이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공장도 일부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4월에도 확진자가 어떻게 늘어날지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이나 그런 장례용품들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도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30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이어서 관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검찰이 유괴나 보이스피싱 같이 목소리가 결정적인 단서인 범죄를 수사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AI가 범인의 목소리와 용의자의 목소리를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또 그간 녹취가 나왔을 때 그게 그 사람 음성 맞나 의구심도 생겼었는데 이럴 때도 잘 사용이 될 겁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그럴듯하게 속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다쳤어요, 그 사람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속이는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목소리입니다. 검찰은 범인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 음성하고 피조사자 음성이 같은 사람 음성인지를 분석하는 업무인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두 음성이 같은 사람 음성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범죄의 결정적 증거인 유고의 범죄도 범인을 특정하는 데 AI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대장동 사건의 증거물인 이른바 정경학 녹취 속 음성도 주요 인물들의 실제 목소리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검찰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말 목소리 관련 범죄에 순차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였습니다. 건설 지연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예식장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거기 맞춰서 사진도 찍고 집도 마련하고 준비할 게 많죠. 200상 이상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새 출발부터 어그러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신부인 30대 여성은 오는 9월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을 걸어놓고 결혼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예식장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식장 완공 시점이 불확실해 올해 예식을 전면 취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올해 안에 예식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해당 예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받은 신혼부부는 200상이 넘습니다. 신축 공사 중인 예식장은 그동안 올해 4월이면 예식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코로나19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끝나야 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식장 측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예식 60일 전 계약 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비용의 10%를 배상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안 오신 분들이 이외에는 연락 주신 분들 다 돌려드렸어요. 위약금만 이제 나눠서 저희가 지급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받는 위약금이 계약할 때보다 적어 신혼여행과 웨딩 촬영 일정 변경으로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조차 충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결혼 계획 자체가 엉망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 취소돼서 저희가 물어야 할 그 위약금이 기한 없이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비 부부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소송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힘겹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태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국기에 입을 맞춘 겁니까? 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우크라이나의 소도시인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 학살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네. 러시아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황이 일반 아련을 통해 직접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한 걸까요? 보시면은 이번 전쟁에서 이탈리아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단상 위로 초대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잊지 말자며 부차에서 직접 가져온 낡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꺼내들어 직접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번 사태를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끔찍한 잔악 행위로 규정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좋지만 이런 메시지조차 안 나오는 세상이 빨리 와야겠죠.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온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결심 공판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과거의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 검사장이 검찰에 있을 당시 자신의 재단 계좌 등을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네.
검찰이 오늘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네.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어제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취재진이 이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출근길에 묻자 의견을 밝힌 건데요. 들어보시죠.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절제와 균형, 책임의식이 중요하지 않나. 네, 또 검찰이 결국 풀지 못한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두고도 박 장관은 기술력의 한계로 못 푼다는데 뭐라 하겠냐며 아쉬움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한 냉정한 현실이라는 게 대선 결과를 말하는 건지 포렌식을 못한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처벌이 드디어 세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세질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죠. 네. 그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처벌을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좀 배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법무부가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협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접근 금지 조치가 어려운 데 대해 법무부가 해당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피해자 공백을 해소하도록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긴 피해자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만큼은 여야 떠나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10대 때 구속 누구 얘기입니까? 네, 바로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는 사건이죠. 네.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수배 중인 이은혜 씨의 과거 전력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10대 시절이었던 2009년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씨는 당시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의혹들도 속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씨는 숨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에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만 4개를 드는 등 총 8억 원어치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매달 최소 70만 원씩 납입을 했고요. 이 밖에도 교제를 했던 과거 남성들이 사망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 씨를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억 있다면 1%,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저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29억 2,010만 원이었고요. 네. 한 해 전보다 12%, 약 3억 원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34.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50대, 70대 순으로 종합해보면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상위 1% 가구는 연간 소득이 2억 1,500여만 원이었고 이 중 7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야 저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강조했는데 주한 중국 대사 당선인에게 드러나는 거겠죠? 한미 간 밀착을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헬기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인 신분으로 미군 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는 전투부대와 첨단 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윤 당선인은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방명록을 남겼고 라케머라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장병 식당에서 한미 장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한미 간 밀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신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방부가 보안 문서를 파쇄하는 등 이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는 집무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정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 복도 곳곳에 마대와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은 마대를 수레에 실어 나르고 청사 앞 보안문서 파쇄 차량에서 파쇄합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방부는 바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휘부서와 합참을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이사를 진행하고요. 특히 이제 합참이나 국방부 지휘부는 훈련 종료 후에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5차례에 걸쳐 국방부 별관과 합참 등으로 이전해 5월 14일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무 공간 공사가 진행되는 국방부 5층에 윤석열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취임식 당일인 5월 10일부터 집무실 이용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과 서욱 국방장관이 한 건물에 있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일이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은 큰 무리 없이 잘 협조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5월 10일 용산 집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 원은 시설 보수에 30억 원, 통신 네트워크 설치에 55억 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예비비 이외에 자체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위기의 4월이 될 듯합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제기됐거든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북한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겠다는 말까지 나와 위기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오는 15일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provocative actions that can they take.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We obviously hope not, but we will be prepared. 한미 당국은 11일 김정은 위원장 당비서 추대 10주년, 15일 태양절 110주년,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4월 중순에는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이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억지력에는 유엔 안보리 성명이나 추가 제재, 전날 한미 정책협의단이 언급한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대응책도 거론됩니다.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미 간에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에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다지만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1,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0세에서 9세 소아 연령대에서 확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6만여 명이 감소한 22만 4,8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9만 5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7만 7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1,100명대 이상, 사망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 확진에서는 0에서 9세 소아의 발생률이 10대와 30대보다 높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요. 실제로도 고열을 동반한 증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0에서 9세 연령층은 2명 중 1명꼴로 감염됐는데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닌 데다 면역 수준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 감염 우려가 큽니다. 부모 마음으로서 보면은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시간 문제지 언젠간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가 오늘부터 5,000원으로 1,000원 인하된 가운데 확진된 사람이 많다 보니 판매량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전주까지는 하루에 한 10개 내외로 판매가 됐었는데 금주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이제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즘 태블릿 PC나 고가의 체온계가 중고장터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를 중단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주고 산 이 방역 장비들을 내놓는 겁니다. 순식간에 장비들이 애물단지가 된 거죠. 그래도 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장사를 해온 이일섭 씨.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QR코드 인증용 태블릿 PC를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수십만 원짜리 태블릿 PC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QR코드를 체크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이제 그때 당시에 45만 원 정도 들었고요. 매출이 없는 날도 있었고요. 좀 마음이 좀 울컥해지는데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체온계가 전원이 꺼진 채 서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이용자 발열 확인은 의무사항이라 비싼 값을 주고 샀지만 되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열 체크기만 해도 한 200만 원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넘어가고 지금 처분할래 해도 누가 뭐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뭐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예요. 서울 장안동의 한 탁구장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 탁구장에선 일일이 출입 명부를 작성하기가 어려워 35만 원짜리 지문 인식기를 샀다가 지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물건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내기도 힘들고 장비 같은 거를 구매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기라든가 연막 소독기라든가 해놨는데 올려놓긴 했는데 아예 거래가 없어요. 이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필요가 없어진 방역 장비를 반값에 내놓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은 상황에서도 방역 장비를 구매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의 방역 노력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견딘 만큼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임대차 3법에서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임대차 신고제죠.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면서 1년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유예 기준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유예 기간에 계약한 것도 다음 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조차 이런 사실을 모르니 일반 계약자는 더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포커스M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달 5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모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실시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임대차 신고제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1년 유예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해석은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라며 미신고 시 그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소급해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 6월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난 1월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아파트 14,572건 중 절반 정도인 8,280건만 임대차 신고가 이뤄진 상황. 이후 거래부는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미신고된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랴부랴 지역 중개업소에 홍보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무더기 양산될 우려가 큽니다. 국토부에서는 당장 이제 6월 달부터 과태료 부과하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고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디에 시스템에 나오는 게 없거든요. 저희 쪽도 그게 좀 난감한. 정부의 말바꾸기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앞으로 2달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994년 4월) 이회창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이었죠. 헌법상 위임된 총리의 권한을 놓고 김영삼 대통령과 마찰을 빚자 이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면서 사표를 던진 겁니다. 실제로 총리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습니다. 이범석 총리부터 현 김부겸 총리까지 40명이 넘는 총리 중 헌법에 명시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극소수였죠. DJP 연합을 구성했던 김종필 총리와 이해찬 총리 정도를 빼면 대부분의 총리들이 대독 총리, 식물 총리, 방탄 총리, 의전 총리로까지 불렸을 정도니까요.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책임 총리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선인 측은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장관 임명까지도 맡길 것.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부처 과장 인사까지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졌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도 있죠. 막강한 권한이지만 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서라는 이 한 줄 단서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동안 한국 정치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었죠.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총리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권한을 못 찾은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주지 않은 걸까요? 프랑스 정치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권력을 쥔 자는 모두 그 힘을 남용한다고 했습니다. 책임 총리제는 단순한 권력 내려놓기 차원이 아닌 정치 개혁의 시금석입니다. 역대 정부가 책임 총리제를 내세웠지만 집권 후 유야무야된 걸 국민은 봐왔습니다. 이번 약속은 어떻게 될지 국민은 아주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시험때 오른 책임 총리제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비수기인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주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앱을 실행하면 성능이 낮아지는 게임 최저가 서비스 논란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값 인상도 삼성엔 악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77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영업이익도 50% 이상 늘어난 14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1위인 스마트폰과 반도체 덕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전망으로는 한 11% 정도 상승할 거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고성능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원 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대외 악재가 크긴 하지만 신만전자를 기대하던 주주들은 불만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LG전자도 매출 2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1조 9천억 원으로 나란히 역대 최대치의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 주가 역시 실적 발표 후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과 LG가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적과 따로 노는 주가에 소액주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아침엔 쌀쌀하고 한낮에는 덥다고도 느껴져 어느 장단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당분간 겉옷 챙기셔서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온은 쑥쑥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20도에 다다르겠고요. 주말 아침 기온도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약한 비에 그친 비구름대는 물러갔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큰 도움이 되진 못해서 오히려 건조특보는 확대됐는데요. 현재 동쪽 지역의 대기는 바싹 메마른 데다가 강한 바람도 불어들어서 화재 위험이 무척 크겠습니다. 불에 대한 경계심 놓치지 않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봄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한낮에는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중서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당분간 공기질 걱정은 없겠고요.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